이 비녀 팔지 마. 어머니 유품이잖아. 하지만 이 비녀를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입장권은 구독, 좋아요, 댓글이면 됩니다. 제목 가난한 혼례날. 은비녀 하나로 지켜낸 약속. 저는 은비녀 하나를 물려받으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춘이야. 이건 우리 집안의 유일한 보물이란다. 작은 은비녀였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보석이 박혀 있지도 않았죠. 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게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비녀는 내 할머니, 그 할머니, 대대로 물려 내려온 거란다.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만 꽂으렴.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기억해라. 비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약속이란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비녀를 꼭 쥐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양반집의 빚 대신 노비로 팔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니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죠. 춘이야, 바늘땀은 마음을 담아야 한단다.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으면 그 옷을 입는 사람도 행복해진단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바늘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을 자주 찔렀지만 어머니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점점 솜씨가 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과로로 병을 얻으셨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몸이 쇠약해지셨죠. 제가 아무리 약을 구해드리려 해도 우리에겐 돈이 없었어요. 춘이야, 어머니는 괜찮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걸. 그래서 더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약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춘이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비녀를 잘 간직하거라. 그렇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은비녀 하나만 남은 채로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아이 어쩌나. 의지할 데도 없는데. 고아가 되면 굶어 죽기 십상인데 말이야. 누가 걷어줄 사람이 있으려나? 저는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녀를 보면서 용기를 냈어요. 이 비녀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마을 이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춘이야, 장판서 댁에서 친모를 구한다더구나. 내가 가겠느냐? 친모요? 그래. 바느질을 하는 종이지. 내 어미가 바느질을 잘했으니. 너도 배웠을 게 아니냐? 네, 배웠습니다. 그럼 내일 장판서 댁으로 가거라. 거기서 일하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게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장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옷 2벌과 은비녀가 전부였어요. 은비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작은 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장판서 댁은 정말 컸어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그랬습니다. 대문부터가 저희 집 열채는 되어 보였어요. 내가 새로 온 친모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부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장판서 댁 안주인이었습니다. 많이. 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몇이냐? 10살입니다. 10살. 이렇게 어린 것을 보냈군. 바느질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인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보자. 실력이 형편없으면 당장 내쫓을 테니 각오해라. 따라와. 저는 안주인을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5명의 친모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애송이가 왔네. 저런 꼬마가 무슨 일을 하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요. 안주인이 비단 한 필을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 내일 아침까지 술을 놓아라. 제대로 못하면 밥도 없다. 많이. 그날 밤 저는 촛불을 켜고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쫓겨날 테니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습니다. 바늘땀은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동이틀 무렵 겨우 술을 다 놓았습니다. 모란꽃 무늬였는데 나름 아름답게 완성된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안주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 했느냐? 많이. 안주인은 제가 수놓은 비단을 들어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내가 다 한 것이냐? 많이. 생각보다 솜씨가 괜찮구나. 좋다. 오늘부터 너는 여기서 일한다. 그렇게 저는 장판서 댁의 막내 친모가 되었습니다. 일은 곧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후에야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최소한 굶지 않고 잠잘 곳이 있으니까요.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18이 되었어요. 8년 동안 장판서 댁에서 일하면서 저는 집안에서 가장 솜씨 좋은 친모가 되었습니다. 안주인도 이제는 중요한 옷은 제게만 맡길 정도였죠. 춘이야, 오늘은 도련님 옷을 수선해야 하니 후원으로 가거라. 많이. 그날 아침 저는 바느질 도구를 들고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장판서 댁 후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못이 있고 정자가 있고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죠. 저 같은 친모는 평소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자 옆에 앉아 도련님의 옷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내가 새로 온 친모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가 서 있었어요. 깨끗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책을 들고 계셨죠. 소희는 춘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집 장남 영준이다. 그런데 넌 참 어리구나. 새로 왔다고 했나? 아닙니다, 도련님. 소희는 8년 전에 왔습니다. 8년 전. 그럼 넌 10살 때 왔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영준 도련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10살짜리 아이를 일을 시키다니 어머니도 참. 도련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였어요. 양반 도련님이 천민인 저와 나란히 앉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련님, 안 됩니다. 소인 같은 것이 어찌 도련님과 나란히. 괜찮다. 여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나저나 넌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괜한 질문을 했구나. 도련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지금까지 만난 양반들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양반들은 저희 같은 천민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춘희야, 너는 꿈이 뭐냐? 꿈이 옵니까? 그래.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아무도 제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친모에게 무슨 꿈이 있겠냐고 생각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바느질 솜씨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련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은 꿈이구나. 바느질로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참 아름다운 생각이다. 도련님께서는 꿈이 무엇이십니까? 제가 감히 여쭤본 것도 주제넘은 일이었는데 도련님은 흔쾌히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과거에 급제해서 좋은 벼슬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지. 훌륭하신 꿈이십니다. 그런가?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세상은 신분으로 나뉘어 있고 양반들은 백성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니까. 도련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영준 도련님은 종종 후원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책을 읽다가 점점 제게 말을 거시기 시작했죠. 춘희야, 오늘은 이 시를 읽어주마. 두보의 시인데 참 아름답단다. 도련님은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반과 자제가 천민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건 금기였지만 도련님은 개의치 않으셨죠. 춘희야, 글을 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단다. 너도 배워봐라. 하오나 도련님, 소인 같은 천민이 글을 배우는 건 사람은 신분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은 참 맑고 아름답구나. 도련님의 말씀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19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련님이 웃으시면 저도 행복했고, 도련님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 저도 걱정이 되었죠. 이게 사랑일까? 밤에 은비녀를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랑이 바로 이런 걸까요? 하지만 저는 천민이고 도련님은 양반가의 장남이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냥 이대로만 있어도 행복해. 도련님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마음을 꼭꼭 숨겼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잎이 후원을 붉게 물들인 날, 도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춘희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도련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련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나는 너를. 도련님. 그때 하인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춘희를 당장 부르십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안주인이 저를 급하게 부른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닐 게 분명했습니다. 알겠다. 춘희야, 어서 가보거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예, 도련님. 안채로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 주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춘이야. 예, 마님. 너를 김참판 댁으로 보낼 것이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참판 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참판 댁 둘째 아들이 구처를 구한다더구나. 마침 나이도 적당하고 바느질 솜씨도 좋으니 내가 적격이다. 마님, 그게 무슨 후처라는 게 뭔지 아느냐? 첫째 부인이 죽어서 다시 장가드는 거다. 친모 출신이라도 상관없다니. 이 얼마나 좋은 혼처냐?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후처, 혼처, 저를 시집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하오나 마님, 저는 시끄럽다. 천민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김참판 댁에서는 혼수로 쌀 50석을 준다고 했다. 우리 집안에도 좋은 일이니 거부할 이유가 없다. 마님, 제발. 사흘 후에 보낸다. 준비해라. 안주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김참판 댁, 후처, 사흘 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시집 가기 싫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민이에요.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안주인이 정한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은비녀를 꺼내 보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춘이야,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만 꽂으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천민이고 그분은 양반이니까요. 어찌해야 하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흘 후면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도련님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도련님께 작별 인사라도 드려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작은 돌이 날아왔어요.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도련님이 서 계셨어요. 춘이야. 도련님, 이 밤에 어떻게? 춘이야, 들었다. 내가 김참판 댁으로 간다면서. 예. 마님께서. 도련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춘이야, 나와 도망가자. 네, 도망이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같이 이 집을 떠나자. 저 멀리 가서 둘이 살자. 도련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고. 도련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도련님,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춘이야.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다. 내 맑은 눈빛, 내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았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도 사랑해 주신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으니까요. 도련님, 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도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는 거야. 하지만 도련님, 괜찮아. 우리가 한양을 떠나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저 멀리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면 돼.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정말로 저와 함께 도망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왜 나와 함께 있기 싫으냐? 아닙니다. 도련님과 함께 있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도련님은 장판서 대개 장남이십니다. 과거에 급제하셔서 훌륭한 벼슬을 하실 분이에요. 백성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도련님께서 저 때문에 도망치시면 그 꿈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집안은 망신을 당하고 도련님의 앞길도 막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춘희야, 제가 진짜 도련님을 사랑한다면 도련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너를 그냥 보내란 말이냐? 도련님,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도련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련님,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사흘.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김참판 댁에 가지 않을 방법을요. 무슨 방법?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도련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사흘을 기다리마. 하지만 춘희야, 그때까지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 함께 도망가는 거다. 알겠지? 예, 도련님. 도련님은 제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시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마에 닿은 도련님의 입술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방법이 뭘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은비녀를 품속에 넣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 비녀를 팔면 혹시.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비녀는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만 꽂으라고.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은장수를 찾아 헤맸어요. 저기, 어르신. 응, 뭐야, 아가씨. 구레나룻이 덥수룩한 은장수 할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이 비녀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손을 떨리며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은장수 할아버지는 비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나요? 아가씨, 이거 어디서 났소?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이건 순은으로 만든 명품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거야. 최소 100년은 되었을게요. 그럼 얼마나? 쌀 100석은 받을 수 있을 거요. 쌀 100석. 그 정도면 김참판 댁에서 요구하는 혼수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혹시 마님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비녀를 내려다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저는 비녀를 다시 받아들었어요. 비녀가 제 손 안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 비녀를 팔아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춘희야, 비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약속이란다. 약속. 그렇죠. 비녀는 약속이었어요. 아가씨, 팔 거요.
말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비녀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은장수 할아버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역시 안 돼. 이 비녀는 팔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터를 배회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무슨 일이오? 장판서 댁 도련님이 쓰러지셨다. 뭐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이요. 도련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도련님, 도련님. 하인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춘이야, 안 돼. 지금 도련님 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왜요? 도련님이 어떻게 되신 건데요? 의원께서 진찰 중이시야. 기다려. 저는 도련님 방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한참 뒤 의원이 나오셨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의원 어른, 도련님은 어떠하신가요? 도련님은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오. 마음의 병이요? 그렇소. 식음을 전폐하신 지 이틀째요. 이대로 가다가 안 의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련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안주인이 저를 보더니 눈을 부릅떴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도련님을 홀린 거야. 마님, 당장 김참판 댁으로 가거라. 내가 이 집에서 사라져야 도련님도 정신을 차리실 게다. 마님, 제발. 한 번만 도련님을 뵙게 해주세요. 안 돼. 당장 나가. 하인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도련님, 도련님. 하지만 도련님의 방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은비녀를 꺼내 쥐고서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도련님이 저 때문에 아프세요.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김참판 댁에 갔어. 정당하게 이 혼인을 거부하고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천민인 제가 혼인을 거부한다고요?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 있을 거야. 저는 은비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비녀로 약속을 하자. 도련님과의 약속. 한밤중 저는 몰래 도련님 방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경비가 소홀했어요. 모두 도련님 걱정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도련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이 침상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감고 계셨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춘이에요. 도련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춘이야. 도련님, 제가 왔어요. 도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춘이야. 가지 마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도련님. 저는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이 비녀를 보세요. 비녀. 이건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우리 집안의 유일한 보물이죠.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 비녀는 약속이라고.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만 꽂으라고요. 도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이야. 도련님, 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약속. 이 비녀를 제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세요. 돌아온다니. 무슨 소리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김찬판 댁에 가서 정당하게 이 혼인을 거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한 번 정해진 혼인을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춘희야. 도련님,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비녀는 약속이라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약속이라고요. 저는 도련님의 손에 비녀를 쥐어드렸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약속하고 싶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이 비녀를 다시 돌려받아서 도련님께 혼례를 올릴 때 꽂겠다고요. 도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비녀를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춘희야. 정말 돌아올 수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건 싫어요. 그렇게 되면 도련님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모두 망가지잖아요. 그렇지만 도련님, 이 비녀를 받으시는 건 저를 기다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받으시겠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도련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기다리마. 춘희야, 내가 반드시 기다리마. 이 비녀를 목숨처럼 지키고 있을 테니 꼭 돌아오거라. 고맙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의 이마에 제 이마를 대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이제 식사를 하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고. 그러려면 건강하셔야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제가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해요. 과거에 급제하셔서 훌륭한 벼슬을 하시는 거. 그게 도련님의 꿈이잖아요. 춘희야. 제가 돌아왔을 때 도련님이 멋진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세요. 약속이에요. 도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춘희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도련님.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혼인을 거부하고 돌아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가마가 왔습니다. 저를 김찬판 댁으로 데려갈 가마였어요. 춘희야, 가마에 올라라. 안주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가마에 올랐어요. 보따리 안에는 옷 2벌과 바느질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은비녀는 도련님께 맡겼으니까요. 가마 밖으로 후원이 보였어요. 도련님이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도련님도 손을 흔들어 주셨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도련님. 제가 꼭 돌아올게요. 김찬판 댁은 한양 북쪽에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2시간을 가니 큰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장판서 댁보다도 더 컸습니다. 도착했다. 내려라. 가마꾼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가마에서 내렸어요.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뚱뚱하고 눈빛이 탐욕스러웠어요.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고 있었죠. 허허, 내가 장판서 댁에서 온 춘희로구나? 그러하옵니다. 나는 김찬판이다. 앞으로 내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지. 김찬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도 괜찮고 몸매도 괜찮군. 우리 아들 후처로 충분하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혼례 준비를 해야지. 잠깐만요. 제가 말을 꺼내자 김찬판이 눈을 찌푸렸어요. 뭐냐? 저는 이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김찬판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천민 주제에 김찬판이 고함을 질렀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것을 후처로 드리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느냐? 친모 출신을 양반집 며느리로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냐?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인연이 김찬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때리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방진년을 봤나 좋다. 혼인을 거부하겠다면 대가를 치러야지. 김찬판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인연을 노비시장에 끌고 가서 팔아버려라. 혼인을 거부하는 천민은 노비로 팔아도 된다. 예, 참판 대감. 하인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어요.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조용히 해. 저항하면 더 비싼 값에 팔리지 못해. 그때였습니다. 잠깐. 큰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도련님이 서 계셨습니다. 도련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김찬판, 이 여인은 내가 데려가겠소. 도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누군데 감히. 나는 장판서 댁 장남 영준이오.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오. 장판서 댁 도련님이라고. 하지만 저녀는 천민인데. 천민이면 어떻소?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오. 신분이 뭐가 중요하오? 도련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춘이야, 내가 왔다. 이제 괜찮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내가 혼자 오게 할 수 없었지. 내가 함께 왔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하다. 김찬판이 비웃었어요. 장판서댁 도련님이 천민과 혼인하겠다고? 장판서 어른이 허락하실 것 같소. 아버지는 이미 허락하셨소. 뭐라고? 저도 놀라서 도련님을 바라봤어요. 장판서 어른께서 허락하셨다고요? 내가 춘희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처음에 아버지는 반대하셨소. 하지만 내가 말씀드렸지. 춘희가 아니면 나는 죽겠다고.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달으셨소. 신분보다 중요한 게 자식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허락해 주셨소. 춘희와의 혼인을 말이오. 그렇다 해도 이미 우리 집안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소. 그 약속은 춘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혼인은 강요할 수 없소. 김찬판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좋소. 그럼 우리 집안에 지불하기로 한 혼수는 어쩔 거요? 쌀 50석 말이오. 그건 도련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장남이시지만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은 많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바느질을 해서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쌀 50석 값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친모 주제의 쌀 50석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냐? 제 솜씨를 믿어주세요. 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친모였습니다. 분명 갚을 수 있습니다. 김찬판은 코웃음을 쳤어요. 좋다. 그럼 3년 안에 갚아라.
3년 안에 못 갚으면 너를 노비로 팔아버릴 테니. 알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도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춘희야. 괜찮아요, 도련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김참판 댁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도련님이 타고 오신 말이 있었어요. 춘희야, 올라타거라. 도련님이 먼저 말에 오르시고 저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저는 도련님의 뒤에 앉아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출발한다. 말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느냐? 정말 저와 혼인하실 건가요? 물론이지. 내가 약속했잖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저는 천민이고 도련님은 춘희야. 도련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돌아보셨습니다. 나에게 너는 천민이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것만 기억해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도련님. 나야말로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우리는 다시 장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도련님의 등을 꼭 안고 있었어요. 이게 꿈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장판서 댁에 도착하자 장판서 어른과 안주인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춘희를 데려왔습니다. 장판서 어른이 저를 보셨어요. 엄한 표정이었습니다. 춘희라고 했느냐? 예, 어른. 내 아들이 그렇게도 너를 사랑한다니 처음엔 믿지 않았다. 양반이 천민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이놈이 너를 데려오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걸 보고 깨달았지. 진짜 사랑 앞에서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장판서 어른은 한숨을 쉬셨어요. 너희 혼인을 허락한다. 아버지, 도련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천민을 며느리로. 부인, 자식의 행복이 신분보다 중요하오. 이미 결정한 일이오. 안주인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판서 어른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 옵니까? 나는 너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혼수도 살림도 집도 모두 너희 스스로 마련하거라. 아버지, 그건 영준아, 내가 신분을 초월한 혼인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에 따르는 대가도 각오해야 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도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예,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럼 한 달 안에 이 집을 떠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조건이 가혹했지만 혼인을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날 밤 영준 도련님은 제게 은비녀를 돌려주셨습니다. 춘희야, 내 비녀다. 도련님,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비녀도 너에게 돌려줘야지. 저는 은비녀를 받아들었어요. 비녀가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련님이 소중히 간직해 주셨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 비녀를 지켜주셨어. 춘희야,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우리 곧 혼인할 사이인데 도련님이 무슨 도련님이냐. 영준이라고 불러다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감히 제가 도련님을 이름으로 부른다니. 하지만. 자, 한번 불러봐. 영준이라고. 영준. 도련님. 도련님은 빼고.
영준. 영준 도련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잘했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불러다오.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양 외곽의 작은 초가집을 구했어요. 방 2칸짜리 정말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준 도련님은 집안에 있던 책들을 몇 권 가져오셨고 저는 바느질 도구를 챙겼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춘이야, 이 집 어떠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초가집은 낡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행복했어요. 미안하다, 춘이야. 내게 이런 허름한 집밖에 줄 수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준 도련. 아니, 영준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영준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나같이 무능한 남편을 만나줘서. 무능하다니요. 영준은 과거에 급제하실 분이잖아요. 하하,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 춘이를 편하게 해주려면. 다음 날부터 영준은 마을에 글방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훈장님, 이 글자가 뭐예요? 그건 인연이라는 글자란다. 어질인이지. 사람은 어질어야 한단다. 어질다는 게 뭐예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지. 너희들도 항상 친구들을 아끼고 도와줘야 한단다. 영준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도 영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글방에서 받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쌀 2대 정도가 전부였죠. 저는 집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고 홀레복을 만들어 드렸어요. 춘야 씨, 바느질 솜씨가 정말 훌륭하네요.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쌀 한 되면 충분합니다. 에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밖에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더 받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녁이 되면 영준과 저는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 아이들이 천자문을 다 외웠다며 자랑하더라. 정말요? 영준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춘이는? 저도 좋았어요. 오늘 김씨댁 콜레복을 완성했어요. 수고했어, 춘이야.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영준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춘이야, 혼례는 간소하게 하자. 우리 형편이 어렵잖니? 네, 그렇게 해요. 저는 영준이랑만 혼례를 올릴 수 있으면 돼요. 혼례 준비는 정말 검소했습니다. 혼례복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비단을 살 돈이 없어서 무명으로 만들었지만 정성껏 술을 놓았습니다. 혼례 음식도 간단했어요. 떡 몇 개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죠. 하객도 마을 이웃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저는 은비녀를 꺼내봤어요. 어머니, 내일 저 혼례를 올려요. 이 비녀를 꽂고요. 비녀가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어머니, 가난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은 설레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혼례날 아침이 밝았어요. 봄날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춘이야, 혼례복 입어봐. 이웃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무명 혼례복이었지만 제가 정성껏 수놓은 꽃무늬가 예뻤습니다. 아이고, 우리 춘이 정말 예쁘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비녀를 머리에 꽂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 비녀를 꽂는 순간. 어머니, 저 해냈어요.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혼례는 정말 간소했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많은 하객도 없었어요. 패백도 대추 몇 개와 밥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영준이 저를 보는 눈빛만큼은 세상 어느 것보다 빛났습니다. 춘이야. 예, 영준. 고맙다. 나와 함께 해주었어. 이런 가난한 혼례인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영준,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요. 나도 행복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우리는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고 서로에게.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축하합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혼례상에 앉아서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떡이 달콤했어요. 아니, 영준과 함께여서 모든 게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춘이야, 내 머리에 꽂힌 비녀가 정말 아름답구나. 이 비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우리 집안의 유일한 보물이죠. 그렇구나. 값으로는 얼마나 할까?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 비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무슨 뜻이지? 이 비녀는 약속이거든요. 진짜 사랑에 대한 약속. 영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네. 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달 뒤 김참판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춘희 씨,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벌써요? 3년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참판 대감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답니다. 한 달 안에 쌀 50석을 갚지 못하면 당신을 노비로 팔아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달이요? 그렇습니다. 한 달 안에 준비하십시오. 사람이 가고 난 뒤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쌀 50석.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한 달 동안 바느질을 해봤자 쌀 서너 되가 고작이었으니까요. 춘이야, 괜찮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영준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영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영준? 한 달 안에 쌀 50석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비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녀를 팔면 쌀 100석은 받을 수 있다고 했었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비녀는 어머니의 유언이었고 영준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녀보다 영준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영준이 말씀하셨어요. 춘이야, 내가 아버지께 가보겠어. 돈을 꾸어달라고. 하지만 장판서 어른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그래도 가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니? 영준은 장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돌아온 영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안 되겠어, 춘이야.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 내 스스로 살아가라고 했으니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해, 춘이야.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영준. 영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죠. 영준도 글방일을 마치고 나서는 나무를 해다가 팔았어요. 하지만 모은 돈은 고작 쌀 5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열흘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비녀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영준과 함께 살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은장수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아가씨. 그때 그 아가씨 아니요? 그 은비녀 가져왔소. 예. 이 비녀를 팔려고 합니다. 오, 잘 결정하셨소. 쌀 100석 제가 바로 드리겠소. 할아버지가 비녀를 받아들려는 순간 저는 손을 움츠렸습니다. 정말 팔아도 될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춘이야, 비녀는 약속이란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영준과 함께 해야 해요. 진짜 사랑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란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소. 어서 주시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이야. 돌아보니 영준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영준, 이 비녀 팔지 마. 어머니 유품이잖아. 하지만 이 비녀를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잖아요. 영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그 비녀는 내 어머니의 유품이잖아. 그리고 우리의 약속이잖아. 춘이야, 내가 방법을 찾았어. 방법이요? 영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다음 달에 있어. 내가 급제하면 상금이 나와. 그걸로 빚을 갚을 수 있어. 하지만 빚은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해요. 김참판한테 다녀왔어.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걸했지. 그랬더니 승낙했어.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빚을 2배로 갚아야 한대. 2배요? 쌀 100석. 하지만 괜찮아. 나 꼭 급제할 거야. 춘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영준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준.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장터를 떠났습니다. 은비녀는 다시 제 품속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준이 말했습니다. 춘이야, 비녀를 팔려고 했구나. 미안해요. 저는 미안할 거 없어. 나를 위해서였잖아. 고마워, 춘이야. 영준. 하지만 나는 내가 그 비녀를 지켰으면 좋겠어. 그게 너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영준.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영준은 과거 공부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글을 읽고 밤늦게까지 책상을 지켰어요. 영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춘이야. 이번 과거는 반드시 급제해야 해. 너를 위해서라도. 저도 바느질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영준이 공부하는 동안 촛불을 밝혀드리고 야식을 준비해드렸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참았습니다. 춘이야, 미안해. 내가 공부하느라 내가 혼자 고생하고 있구나. 무슨 소리예요? 영준이 급제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고맙다, 춘이야. 정말 고마워.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시험 전날 밤, 영준은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춘이야, 나 급제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영준은 할 수 있어요.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지? 빚이 2배가 되는데. 저는 영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준, 떨어지면 어때요?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영준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춘이야. 너 같은 아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영준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영준. 당신을 믿어요. 응, 다녀올게. 저는 집에서 영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제발 영준이 급제하게 해주세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험이 아직 안 끝났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영준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영준. 저는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험은. 영준의 얼굴을 보니 어두웠습니다. 영준. 춘이야. 미안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나 급제 못할 것 같아.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영준. 어떻게 괜찮아? 이제 빚이 2배가 되는데 쌀 100석을 어떻게 갚아? 영준이 주저앉았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강했던 영준이 무너지는 모습.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준, 일어나요. 춘이야. 우리 집으로 가요. 일단 들어가서 차분히 생각해봐요. 집으로 돌아와 영준을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어요. 영준, 아직 발표도 안 났잖아요. 급제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알아. 분명히 떨어졌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일단 발표를 기다려봐요. 하지만 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 뒤 과거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준과 저는 함께 발표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다. 관리가 큰 종이를 벽에 붙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내 아들이다. 급제했다. 장원 급제, 우리 아들이 장원 급제했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준과 저는 천천히 명단 앞으로 갔어요. 손을 꼭 잡고서요. 영준이 명단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던 영준이 고개를 떨궜어요. 없어. 내 이름이 없어. 영준. 미안해, 춘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영준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영준.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막막했습니다. 쌀 100석.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준이 말했습니다. 춘이야, 미안하지만 내 비녀를 팔아야 할 것 같아. 네. 다른 방법이 없어. 쌀 100석을 마련할 방법이 비녀밖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영준의 얼굴을 보니 영준이 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춘이야. 괜찮아요. 비녀보다 영준이 더 소중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비녀를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은장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 아가씨, 드디어 파시는 거요. 예. 이 비녀를 팔려고 합니다. 좋소, 쌀 100석, 바로 준비하겠소. 할아버지가 비녀를 받아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옆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그 비녀 제가 사겠습니다. 뭐요, 손님. 저희가 먼저. 쌀 150석 드리겠습니다. 150석이라고? 은장수 할아버지도 저도 놀랐어요. 젊은 양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비녀를 제게 팔아주십시오. 제 어머니께서 찾으신 비녀입니다. 어머니께서요? 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잃어버린 가족의 유품이라고 하시더군요. 평생 찾으셨는데 바로 그 비녀입니다. 저는 비녀를 내려다봤어요. 이 비녀가 다른 사람의 가족 유품. 혹시 아가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춘섬입니다. 젊은 양반의 눈이 커졌어요. 김춘섬,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동생 이름이 김춘섬입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산 가족에 대해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아가씨 어머니는 어렸을 때 헤어진 언니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럼 저는 아가씨는 저희 어머니의 조카이십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어머니께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젊은 양반을 따라갔습니다. 큰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문 위에 정승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아버지는 좌의정이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니 한 부인이 계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춘섬의 딸입니다. 뭐라고? 부인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춘섬이, 내 동생 춘섬이의 딸이라고? 예, 어머니. 이 비녀를 보십시오. 우리 집안의 은비녀입니다. 부인이 비녀를 보시더니 와락 저를 안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조카야, 춘섬이가 살아 있었구나. 대부인만이.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구나. 내 동생이, 내가 평생 찾던 동생이. 부인은 한참을 우셨어요. 진정하신 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춘이야, 내 어머니 춘섬은 내 친동생이란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전쟁으로 헤어졌지. 나는 양반집에 입양되었고 춘섬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랬군요. 이 비녀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자매에게 하나씩 주신 거란다. 나는 내 비녀를 가지고 있었지만 춘섬이의 비녀는 평생 찾고 있었어. 부인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라도 찾아줘서 고맙구나. 춘이야, 너는 내 조카이니 이제부터 내가 돌봐주마. 감사하옵니다, 이모님. 그런데 춘이야, 왜 이 귀한 비녀를 팔려고 했느냐? 저는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영준과의 혼인, 빚 이야기, 그 모든 것을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인께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혁아, 당장 쌀 100석을 준비해라. 춘이의 빚을 갚아주어야겠다. 예, 어머니. 춘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모가 다 해결해 줄게. 이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춘이야,
이 비녀는 내가 가지고 있거라. 예. 이 비녀는 내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거잖니. 그리고 너의 사랑의 증표이고, 내게는 내 비녀가 있으니 너는 내 비녀를 간직하려. 이모님, 부인이 제 머리에 비녀를 다시 꽂아주셨어요. 이 비녀는 우리 집안의 사랑을 상징한단다. 내 어머니도, 나도, 그리고 너도 모두 진실한 사랑을 지켰지. 고맙습니다, 이모니. 그날 저는 쌀백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주는 제가 돌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춘이야, 벌써 비녀를 팔았어. 아니에요, 영준. 비녀는 안 팔았어요. 그럼 이 쌀은? 저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모님을 만난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요. 정말 그런 일이? 네, 그래서 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영준이 저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어요. 춘이야, 정말 다행이다, 정말.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김참판 댁에 쌀백석을 전달했습니다. 흥, 어떻게 구한 거냐? 제 이모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모라고, 천민 주제에 무슨 이모가? 제 이모님은 좌이정 댁 대부인이십니다. 김참판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좌이정? 네. 이제 빚은 다 갚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당당하게 김참판 댁을 나왔습니다. 빚을 갚고 난 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께서 영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준 서방, 과거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느냐. 다시 도전해보게. 하지만 대부인마님, 저는 이미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어떡하나. 자네는 실력이 있어. 다만 운이 없었을 뿐이지. 이모님은 영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서재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책들도 빌려주셨죠. 열심히 공부하게. 내년 과거에는 꼭 급제하게나. 감사합니다. 대부인마니. 영준은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열심히, 더욱 간절하게. 저는 여전히 바느질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빚도 없고 영준도 희망을 되찾았으니까요. 춘이야, 이번에는 꼭 급제할 거야. 저도 믿어요. 영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다시 과거 시험날이 왔습니다. 잘 다녀와요, 영준. 이번에는 꼭 급제할 거예요. 응, 다녀올게. 영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험이 끝나고 영준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때요, 영준? 잘 본 것 같아. 작년보다 훨씬 잘 풀렸어. 정말요? 다행이다. 이번에는 될 것 같아, 춘이야. 사흘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모님과 이모부님, 그리고 사촌 오빠까지 함께 발표장으로 갔어요. 자, 발표가 시작된다. 관리가 명단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영준은 천천히 명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있어. 뭐라고요? 있어. 내 이름이 있어. 정말요? 저도 달려가서 봤습니다. 정말로 이영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급제했어. 영준이 급제했어요. 저는 영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모님도, 이모부님도 모두 기뻐하셨어요. 축하하네, 영준 서방. 잘했다, 영준. 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춘이야.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래요, 영준.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 이모님 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제 영준 서방은 벼슬을 하게 될 게야.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이모부니. 그런데 영준 서방 어떤 벼슬을 원하는가? 저는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예. 가난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제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모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훌륭한 생각이네. 그럼 지방 수령은 어떤가? 한양에서 멀지만 백성들을 직접 다스릴 수 있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뒤 영주는 강원도의 한 고을 수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춘이야,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저는 영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요. 우리는 짐을 꾸렸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바느질 도구가 전부였죠. 그리고 물론 은비녀도요. 춘이야, 그 비녀는 우리의 보물이야. 맞아요. 우리의 사랑을 지켜준 보물이죠. 이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족인데. 춘이야, 멀리 가더라도 건강하게 잘 살 거라. 네, 이모님. 자주 편지 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이것 받아라. 이모님이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열어보니 금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건 결혼 선물이다. 내 은비녀도 소중하지만 이것도 가지고 있거라. 힘들 때 팔아서 쓸 수 있을 게다. 이모님, 울지 마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바람이다. 우리는 깊이 절을 올리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강원도의 고을은 한양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고생하고 있었어요. 영준,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 내가 뭔가 해야겠어. 영준은 수령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저도 영준을 도왔습니다. 마을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었어요. 춘이마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바느질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아요.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점점 살기 좋아졌어요. 백성들은 영준을 청백리라고 불렀습니다. 청렴결백한 관리라는 뜻이었죠.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령님. 영준은 항상 겸손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어느 봄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영준. 왜 그래, 춘이야.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영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야? 네. 의원이 그러는데. 영준이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마워, 춘이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준. 그해 겨울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영준? 은별이는 어떨까? 은비녀의 은자를 썼어. 은별이. 좋아요. 우리 딸 이름은 은별이에요. 딸 은별이를 안고 있으니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녀 정말 잘 지켰어요. 은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별아, 이 비녀는 내 증조할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물려주신 거란다. 아기 은별이가 비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거야.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 꽂으라고 말이야. 영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춘이야, 그때 내가 비녀를 지켜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내가 비녀를 팔았다면 우리는 빚은 갚았을지 몰라도 이 행복은 없었을 거야. 비녀에 담긴 약속, 그게 우리를 지켜준 거야. 그렇네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비녀는 약속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했어요. 영준과 저는 은별이를 안고 꽃 구경을 했습니다. 춘이야, 행복하니?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영준도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별이에게 말했어요. 은별아, 엄마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소녀가 살았어. 그 소녀는 은비녀 하나만 물려받았지. 그런데 그 비녀는 특별한 비녀였단다.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만 꽂는 비녀였지. 은별이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봤어요. 그 소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빚도 있었고 가난하기도 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소녀는 결국 행복해졌단다. 비녀를 지켰고 사랑을 지켰고 약속을 지켰거든. 영준이 옆에서 말했어요. 은별아, 세상 사람들은 말한단다. 혼례에는 금비녀를 꽂아야 한다고, 화려해야 한다고,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진짜 소중한 건 비녀의 값이 아니라 그 비녀에 담긴 약속이거든. 저도 이어서 말했어요. 은별아, 너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 기억해라. 사랑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냐로 재는 거라고. 비녀 하나라도 그 비녀에 담긴 약속이 진심이라면 그게 바로 천냥보다 귀한 혼수란다. 밖에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비녀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영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춘이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영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별이도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혼례. 은비녀 하나로 지킨 약속.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사랑의 이야기기. 이야기를 마치며 춘희의 은비녀는 대대로 물려 내려가며 그 집안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춘희와 영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끝. 진짜 사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증명됩니다. 비녀 하나에 담긴 약속이 천냥의 금보다 귀한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에게도 사랑을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